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오늘은 정말 아주 또 오랜만에 아주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투자전략실의 성상현 부부장 모실 건데 이 부분은 특징이 우리가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와.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딴 데는 나가도 언더스탠딩은 쉬운 데가 아니어가지고 여기는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잘 안 나오시다가. 하여튼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나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아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모셨는데 미국의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어서 뭔가 미국 경제를 보는 포인트가 굉장히 변했으니까 네. 뭐가 변했는지를 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배워봐야 된다. 정부 주도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냥 박정희식 경제라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박정희식 경제는 그냥 개도국이 하는 거지. 나이 한 8살부터 12살 사이에 13살 이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 알고 있었는데 무려 40살이 넘어 먹은 미국에서도 하고 이게 있다. 통한다. 중국만 계획 경제 하는 게 그러니 아니다. 뭔가 이론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이게 계속 먹혀 들어가서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투자 호라이즌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되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분입니다. 성상현 부부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 요즘 뭐 하여튼 뜸한 시간에 책도 또 하나 쓰시고 바쁜 혼자 다 해 좋은 거는. 더코인. 근데 오늘은 요 얘기는 많이는 안 해준대. 이런 책 사서 읽으래. 내 얘기는 책 사서 읽으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예. 네,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뭐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 네, 네. 물론 뭐 미국 경제가 핵심이고 예. 화폐 역사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내용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많이 썼는데 잘 읽어보고 또 어디 딴 데 가서 써먹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너무 많이 어렵대요. 네. 글을 써도 어렵고 방송을 해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어렵더라고. 정 부장님. 네. 말씀이 쉽고 재밌게까지 하면 그럼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나 좀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너무하네 진짜. 투자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뭐 다 하려고. 아이 진짜. 네. 하여튼 오늘 준비하신 것도 많으니까 네.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네. 네. 사실 제가 뭐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완전 새로운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계속 비슷한 논조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정부는 계획하에 지금 정부 주도의 국가 경제주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특정 섹터에 몰아주고 있다. 그 핵심이 지금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미국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예. 그 부채의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다. 그 부채의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그 부채의 비율을 줄여 나가는 게 그들의 핵심 목표다. GDP 대비. 네. 그러기 위해서는 GDP를 늘린다? 네. 아예? 성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핵심 방향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그리고 뭐 AI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아이디어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그동안 왜 계속 이렇게 사실 지금 이제 2026년이잖아요. 2023년부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시장을 오해했을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했던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버블은 언제 터질까? 그리고 연준은 독립적일까? 그러니까 이런 계속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네. 근데 이쪽에 너무 매몰이 되어버리면 이번 사이클은 저는 거의 다 놓쳤다고 보고 있어요. 뭐가 질문 잘못됐다? 네, 저는 자산 시장을 보는 질문이 최근 2, 3년 동안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졌으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시장에 접근했으면 예. 완벽하게 잘못됐다. 무슨 질문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시장의 시대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그게 지금은 뭐예요? 정부의 시대다.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시대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그동안은 계속 던지니까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내릴까? 금리를 언제 내릴까? 그리고 뭐 금리 이렇게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면 버블이 막 터지거나 꺼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계속 매몰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거지. 경기가 나쁜데 왜 금리는 자꾸 올라요? 요즘 나타나는 요즘 현상. 그 이상한 현상이죠. 사실 2023년 금리 올렸잖아요. 기준금리. 예. 2024년까지도 금리 올렸습니다. 그때 자산시장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과거 사이클을 돌려보면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뭐 완화적이 되지만 과거에 뭐 샤워실에 바보 이런 것처럼 버블이 꺼지면서 그때 뭐 경기 침체로 빠지면서 금리를 내릴 때는 항상 그 경기 침체 사이클로 다 빠지는 게 과거 사이클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지금 뭐가 딱히 터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산시장은 계속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과거의 그래프를 보고 기준금리 사이클을 가지고 뭐 위험 자산이든 그리고 안전 자산이든 전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정부의 시대고 그러면 정부가 지금 어떤 곳에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얘들이 왜 이런 법안을 내고 얘들은 지금 AI에 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럼 그쪽에 대해서 수혜 섹터가 뭘지를 봐야지. 금리를 올리는데 왜 자산시장은 계속 올라가지? 금리를 내리는데 옛날에는 침체에 빠졌는데 왜 지금은 뭐 산업 사이클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 상황으로 가면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모든 전략들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쪽으로 훨씬 더 포커싱을 많이 해서 시장에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올렸지만 정부는 유동성을 풀었다가 사실 제가 최근 2년 동안 말했던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앞으로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왜 이렇게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가면서 미국 정부는 이거를 확장을 키우려고 할까? 사실 2026년부터 이제 제대로 이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장으로 갑니다. 예. 그러면 최근까지는 이게 좀 뭐 작년에 상반기에는 좀 올라가다가 하반기 때는 뭐 딱히 이슈가 안 됐지만 올해는 또 다시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좀 먼저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네. 국가 부채, 정부 부채. 네. 오늘의 주제와 핵심이라는 그거가 네. 갑자기 트럼프 정부 때 생긴 것도 아니고 네.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는데 그렇죠. 네. 왜 갑자기 이 난리예요? 즉 부채가 문제야 그러면 그렇지 문제지. 자 다음 주제 합시다. 뭐 보통 이제 다 그렇게 넘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자기 임기 안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뭐 결단 나는 듯이 뭔가 그 부채라고 하는 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냐? 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래서 다들 그 설명을 보면 미국의 국채 이자가 미국의 국방비를 초월했다는 정도로만 나와요. 네. 아니 늘다 보면 추월할 수도 있지. 아니 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국방비를 늘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부담이야? 아니, 어느 날 그- 갑자기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그거예요. 부담은 부담인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러냐는 거죠. 질문이. 예. 일단 그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부채가 많아지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채라는 거는 리파이낸싱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재발행을 했을 때 그 원금을 갚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원금이 상환되면 그 또 부채를 줄일 수 빚내고.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발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왔잖아요. 예. 지금도 그러고 있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돌려막기를 해 왔는데 왜 갑자기? 그 돌려막기가 최근부터 워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트래핀 딜레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축 통화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그 기축 통화가 전 세계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역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뭐, 왜냐하면 그렇죠. 무역 적자를 내줘야 달러를 내보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무한정 내보내면 이게 미국이 그동안 워킹을 잘 해왔던 거는 무역 적자를 내줬던 거를 자본 수지 흑자로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국채를 사게 해서. 네. 예. 예스. 그럼 결국은 무역 적자가 나간 게 자본 수지 흑자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예. 이게 워킹이 되지 않고
그렇죠. 사실상 이게 진짜 트래핀 딜레마의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 최근 몇 년 중국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을 뿐더러 미국 국채를 더 팔았습니다. 야, 물론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이나 영국은 샀어요. 사줬지. 예. 그런데 일단 중국은 G2잖아요. 그 국가는 일단 사지 않기 시작했고 중국은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또 패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에 패권이 넘어갔던 모든 국가들을 보면 산업을 가장 최강으로 잡고 있고 금융을 최강으로 잡고 있었던 국가가 기축통화국이 되기 시작하면 산업 패권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을 하기 싫거든요. 예. 왜냐하면 돈을 계속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무역 네. 적자가 점점 커지지. 다 사올라고만 하고. 그러면 산업을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가 결국은 그 다음 패권 국가로 넘어왔던 게 미국도 똑같은 케이스로 넘어왔습니다. 뭐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이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던질게요. 연준의 독립성이 지금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요즘 엄청 흔들리곤 있죠. 연준은 원래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연준의 독립성이 과연 지금 독자적으로 갈 수 있을까? 미국 정부와 별개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더 긴축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라고 하면 이번 사이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준이 독립적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의 질문을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 지금 현재 상황에 독립적이 될 수가 없다. 인정합니다. 그것. 이 화면 표를 보시면 예. 예.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부채 뭐 비율이죠. 부채 비율.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입니다. 미국 정부. 네. 예. 1940년부터 최근까지의 부채 비율입니다. 음. 지금 거의 120% 이상 정도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렇게 올라온 적은 1940년도 2차 대전 시기 때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을 때가 사람들이 그때 연준이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렸는지를 역사적으로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1970년대 폴 볼커 시절이었습니다. 예. 근데 연준이 그때 독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은 연준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뭐 긴축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거는 정부입니다. 정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정부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건 빚을 못 갚거나 아니면 빚을 갚으려고 허덕이면서 네. 다른 필수 지출을 못 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과연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연준은 필요할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쨌건 정부는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는 부채를 줄이는 긴축 사이클이 아니라 GDP를 올려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사이클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를 정부는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연준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연준의 어떤 협조요? 금리를 그러니까 너무 내려주는 긴축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금리를 낮춰주고. 그러니까 나 금리를 조금 대폭 낮춰라 이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사이클에서 뭔가 터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해됩니다. 네. 지금 터지면 정부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까요? 디플레이션을 빠져버리면 뭔가 터져가지고. 늘어나지. 정부가 네. 또 돈 써야 그러면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더 악화될까요? 더 호전될까요? 악화되겠네. 그렇지. 그런 관점이 있고 또 워낙- 지금은 턱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이 이제 조금 더 쉬면 추월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턱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국력에서. 네, 오케이. 이게 이 표를 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좋은 자료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이 1960년도에는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 정도 됐었어요. 그 왼쪽이 표입니다.
그런데 최근을 보면 그 비율이 지금 20%로 떨어졌습니다. 막강한 패권이 아니라는 네. 뜻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기 회색선입니다. 이 부분들도 2005년부터 그래프인데 떨어지고 있고요. 무역에서 쓰이고 있는 달러 결제 비중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결제 비중도 많이 떨어지네. 단순하게 이게 미국만 놓고 보면 예. 뭐 그래도 여전히 절대 수치로 높은 편이잖아요. 예. 근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밑에 그래프가 그거예요.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추이입니다. 이게 미국이 검정색 선입니다. 30%에서 지금 26% 정도 수준입니다. 2000년 초반에 30%. 그런데 유럽은 사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21%에서 17%. 예. 그런데 중국이라는 국가는 2000년 초반에 3.6%를 차지하는 국가였는데 지금은 17%, 16.7%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서 GDP 리밸런싱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산업 인프라에서 기반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매우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 이 AI를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뭐 1%, 2%더 올리려고 돈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잖아요. 예. 지출 대비 효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클 수 있어요. 지금 AI라고 하는 개발 자체가. 최근에 뭐 2, 3년은 높았지만 결국은 이게 AI를 돈을 지출했을 때 나오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랭귀지 모델, LLM 모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써보면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혁신이었지만 예.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그전 거랑은 크게 비교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출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지금은 이 생태계가 뺏겨버리면 나중에는 다시 가져올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정부 부채와는 좀 다른 숙제. 네. 근데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GDP에 다 영향을 그건 미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정부가 사실 AI를 밀어주잖아요.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 저는 미국이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위기의식이 매우 강하고 예. 이런 상황인데 부채 비율까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야 우리 조금 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산업의 위협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쉬면 다른 국가들은 지금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빨리 올라온다. 지금은 우리랑 2등이랑 3등이랑 큰 차이가 안 난다. 네. 우리가 쉬면 바로 쫓아온다라는 위협이 있다고 하면 지금의 이 사이클은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는 지금의 아무리 부채가 많더라도 이 부채를 유지하거나 더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됩니다. 예. 예. 아까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트래핀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왜냐하면 트래핀 딜레마의 해결은 기축통화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 전 세계가 달러를 쓸 수 있도록 주는 것까지가 트래핀 딜레마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결국은 이게 자본수지 흑자로 안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안 들어오는 거. 내가 뭔가를 발행을 했을 때,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결국 국채잖아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참 신기하네. 그게 어디 숨어 있을까요? 즉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서 달러가 나갔어요. 네. 그럼 중국이 들고 있던, 인도가 들고 있던, 누가 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다 그걸 미국 국채 샀다고 쳐요. 근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금을 사네? 그럼 금 판 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 판 놈은 달러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달러를 뭐든 미국 은행에 넣어야지 돈 역할을 하고, 네. 미국 은행에 넣은 달러는 국채를 사든 뭘 사든 사야지 바보같이 그냥 그 요구불 예금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며, 요구불 예금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은행이 국채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달러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겠습니까?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우리는 달러, 미국 국채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금이었고 그 전에는 조개 껍데기였던 데도 있었어요. 예. 물론 그건 그 신뢰를 잃으면 네. 화폐의 관점은, 화폐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금을 팔아서 생긴 달러를
그럼 결국은 미국 국채 안 사고 예전보다 그럼 위안화를 사고 뭐 엔화를 사고 그런다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는 달러 뜻이에요? 썸띵을 사야 되잖아요. 달러를 받았으니. 그런데 뭐 어차피 그거를 가지고 어떤 자산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고 그게 미국 자산에서 돈이 안 빠져나오고 미국이 지금 여전히 강한 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국채보다는 저 위험 자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미국 자산이 지금 위험 자산이 왜 좋은가요? AI나 이런 모든 생산성이잖아요. 네. 이쪽이 제일 좋다라고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상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도 쓰레기야. 미국 채권도 쓰레기야. 그러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오케이.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위협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의 논지는 미국의 정부는 부채를 줄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 네. 그럴 때 발행할 때 이자가 너무 높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금리를 낮추려니까 연준도 푸시도 하고 부담스럽지. 뭐 괴롭히고 음. 뭐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네, 네. 뭐 야, 채권 좀 사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금리를 낮춘다는 건데 네. 발상은 이해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연준의 고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연준도 뭐 금리를 낮추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췄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게 나중에 큰 부작용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정부의 생각은 부채를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서 뭐 신성장도 키우고 정부 부채 뭐 비중도 부담도 줄이고 이해는 되는데 그럼 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근데 일단 제가 그런 오늘 걱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30장 이상 가져왔는데 일단 자료는 거의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궁금한 걸 중심으로 갈게요. 네. 이게 최근 2년 네. 뭐 2023년, 4년, 5년, 최근 3년 통화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겠죠. 들었겠죠.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음. 통화량이 엄청 많이 늘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많이 늘지 않았어. 성장한 만큼 많이 안 늘었을까? 자산 시장 오른 만큼 통화량 늘었게 안 늘었게? 네. 오른 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늘었다? 강의 통화량, 상한량 안 신용 늘었. 창출. 최근에는 안 늘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늘려놓고 그거 다 가르쳐줬잖아요. 어딘가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쌓여 있었던 그 뭐라고 해? 그거 대차대조표? 아니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유동성은 그 돈이 돌았겠지. 왜 어떤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왜 어떤 유동성은 실물 경제를 끌어올릴까? 그래 영래포.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나왔을 때 그 얘기했어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다. 단순하게 자금의 재배치다. 우리가 정부 국채를 옛날에 많이 늘리는 거를 예. 양적 완화할 때만 봐서 그래요. 양적 완화를 하고 정부 국채 발행하고 연준은 달러를 찍고 네. 이걸 그대로 사주는 방식. 그렇죠. 이게 돈을 기본적으로 진짜 그러면 막 실제로 뿌려. 돈을 찍어내서 사주는 방식이잖아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2023년부터 했던 방식은 음. 연준이 돈을 찍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원 통화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는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예. 역대급으로 발행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부가 부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가 이 국채를 사줘야죠. 사주죠. 예. 정부는 그 누군가의 자금이 자기 계좌로 들어오죠. 이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출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연준이 돈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자금의 재배치만 일어난다는 방식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받아서 딴 놈한테 준다. 네. 네. 그 누구한테 받아서가 문제였는데 그게 잉여 유동성이 옐런 정부는 당시에 이 잉여 유동성이 영래포라고 하는 잔고에 2조 달러 이상이 있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영래포에 있는 자금만 내가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영래포는 자산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 밖에 있는 돈들입니다. 이거를 자산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돈을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집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옐런 정부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2023년도, 4년도, 5년도까지도 계속 양적 긴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은 옛날에 뿌린 거 다시 걷어들인다. 예. 어. 그러니까 연준의 대체 대출가 줄어드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유동성은 줄었습니다. 연준 그런데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정부가 자금을 재배치를 시켜가지고 핵심 유동성이라고 하는 지급준비금 이게 안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게 사실상 제가 2,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내포에서 돈을 끌어와서 지급준비금을 돈을 넣어주니까 양적 긴축으로 떨어지는 지급준비금 양을 커버치는 정도로 이게 순수 유동성이 안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시장이 크라시가 안 오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연준이 돈을 찍어서 하는 양적 완화 아니면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일으켜가지고 광의 통화가 늘어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최근 2, 3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음.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게 돈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까지 우리가 한 버블을 봤잖아요. 예. 그때 일어났던 게 신용 창출 그때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하여튼 사준 방식은 아니고 그냥 정부가 부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가져와서 그걸 네. 뭐 배터리에 넣든 뭐 네. AI에 넣든 돈을 네. 넣었다. 네. 재배치만 했다. 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어. 특정 섹터 중심으로 자산 가격만 올라갔던 겁니다. 전체적인 네. 버블이 일어난 게 아니고 네. 재배치 과정에서 우리가 S&P 500을 보잖아요. 많이 예. 올랐죠. 그거 이끌고 간 기업 몇 개입니까? 세븐. 몇 개 안 됩니다. 네. 근데 시장 자체를 끌고 왔잖아요. 그게. 아.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뭐 올라가는 것처럼 예. 근데 강남이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도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2021년도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코인도 알트코인 다 올라갔습니다. 그냥 뿌렸으니까 그때는 아. 누구나 막 그냥 그때 광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가는 놈만 갔다고 하는 거죠. 그 가는 놈이 근데 엄한 놈이었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을 지원해줬고 예. 뭔가 여기서 계속 매출이 나왔고 음. 그리고 걔네들 자체가 이미 현금이 대폭 엄청나게 많았던 빅테크들이었잖아요. 또 그들이 AI의 핵심 라인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갔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예. 미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뿌려서 나오는 생산성, 그러니까 이렇게 뿌려서는 생산성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돈이 너무 분산된다. 지금은 결국은 어찌됐건 마지막은 생산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생산성도 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생산성이 안 나오면 지금의 이렇게 많이 뿌렸던 것들은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나오기를 할 텐데 예. 이게 뭐 한 해만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 정부가 어떻게든 이 사이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그 저는 사실 그게 나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정부는 쉬지 않는다. 어. 나올 때는 어. 정부의 그 버팀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져도 된다. 근데 그 정부의 버팀목이 없어지는 게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규제나 이런 게 그때 생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저는. 너무- 지금은 너무 규제가 지원했어. 아니라 완화잖아요. 다. 예. 지금은 지원이죠. 지원, 산업 지원. 좋죠. 지원이잖아요. 그 지원이 규제로 바뀌는 어느 시점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은 해결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그러면 1970년도는 부채 비율이 낮았다. GDP 대비해서. 근데 어떻게 부채 비율이 나왔냐? 높았던 데가 언제냐? 예. 그게 1940년도 2차 대전 때였습니다. 대공황 나오고 워낙 돈 많이 쓸 때. 2차 대전도 하고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때 미국은 과연 이 부채 비율, 이렇게 막대하게 쌓여있던 부채 비율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을까가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야 될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궁금하네.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그때는? 부채의 총량이 줄은 게 아니라 성장률을 높여서 했어요? 그때는? 분모를 그치, 키우는 분모를 방식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했을까? 어떻게 GDP를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았을 거 아니고 부채를 줄이진 않았을 부채가 것 많았으니까 같아요. 정부 부채가 많다고 사람들이 했을 거고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미국이 몇 년대였었다고요? 전투력이 그때가? 최고 1940년대. 1940년도
40년대에서 60년대에서 그 사이클. 전쟁으로 했겠지. 한국전, 세계대전, 월남전 이런 거. GDP 그걸로 올렸겠지 뭐. 군수 산업을 키우자. 할게 뭐 있겠어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아이 재밌어.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1914년부터 네. 뭐 한 1970년도까지 나와 있는 건데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이때 빵 늘어나죠. 이때 많이 늘어납니다. 이 타이틀은 이때 네. 연준이 대차대조표 늘린다고 하는 건 연준이 국채를 엄청나게 샀다는 겁니다. 그러네. 돈을 풀고 돈 찍어서 국채 사줬다는 네, 얘기네요. 이때도 부채를 미국 정부 부채 비율 아까 봤죠 높았잖아요. 높아졌겠지. 인플레이션 다 그때도 높았습니다. 다. 그런데 이때 연준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단기 국채 중심으로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그때 이 보라색 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빌 네.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지금은 이런 채권이 없는데 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게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6개월에서 1년짜리 만기인데 고정금리 채권인데 이건 기준 확정금리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할 때 금리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냥 보통은 발행을 할 때 우리 발행합니다 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조율해서 결정되는 게 시장금리거든요. 경매로 결정되죠. 네. 예. 근데 이거는 확정금리 그냥. 근데 기준금리에 거의 딱 붙어 있는. 아 내가 그냥 이번은 2%로 발행할래. 네. 살려면 사고 네. 말려면 말아. 근데 이때 당시에 물가라는 게 다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그 일드 커브 컨트롤에서 해서 장기채 금리를 2.5%로 딱 마킹하고 네. 단기 국채는 0.37%로 딱 마킹했습니다. 그냥 2%대로 내는 거예요, 그냥. 물가랑 관계 없이. 어. 그렇게 해서 단기 국채는 0.37%입니다. 장기 국채는 2. 사실 일본도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비슷하겠죠. 근데 이때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이만큼 샀다고 하는 거면 정부는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37에다가 채권을 엄청나게 막 찍어놨다고 하는 거죠. 단기채 금리를, 단기채를 그리고 그걸 연준이 그냥 사주고. 사주고 아. 그렇게 해서 이때도 인플레이션 있었고 했는데 일단 부채는 계속 워킹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연준이 이렇게 샀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 보면 절대로 시장에다가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채는 아무리 이게 컨트롤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단기채를 이만큼 샀다고 하면 단기채를 이만큼 발행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면 장기채에 대한 발행 비중을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국채의 공급량도 왜곡시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요즘도 짧은 걸 중심으로 발행하자. 발행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연준은 앞으로 뭐 지급준비금 확대라고 해가지고 단기 국채를 더 매입한다라고 작년 12월 때부터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 비중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금리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 특히 장기채 금리가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막 못 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면서 이 사이클을 끌고 갈 거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할 거다. 네. 미국도. 네, 금리를 시중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 이게 어려운 말로 금융억압이라고 하거든요. 금융억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채 금리는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이론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예. 그만큼 올라가야지 이게 이론가입니다. 근데 국채에 대해서 더 이게 불신이 있으면 불확실성이 튀면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예. 이론가보다 더. 예. 근데 지금은 그 이론가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급과 수요를 이게 왜곡시켜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다 보면 기준금리 또 일단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뭐 장기금리 높더라도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가면서 단기 국채를 발행량을 많이 올리잖아요. 예. 그러면 어찌됐건에 발행하는 국채의 평균 이자율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렇겠죠. 근데 단기 국채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 누가 사요 그거를? 그거를 그래서 연준이 작년 12월 달에 말을 했고 아 연준 이제 사주겠다. 앞으로 나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빨리 법안을 막 처리해서 나가냐. 연준이 충분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아니, 그런 좀 것도 있고 연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국채에 또 다른 수요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 지니어스 액트라고 지니어스 액트, 예, 뭐 클리어리티 법안, 핏 21 이런 게 다 요즘에 막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제도화 시켜 나가겠다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뭐 미국이 뭐 몇십 년 전부터 이걸 계획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법안도 사실 원래 미국이 법안을 검토하는 시계열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급해서 네. 빨리 단기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표는 좀 제가 좀 제가 대표님들 있을 때 좀 프로님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표긴 한데 예. 매번 까먹으시는 표긴 합니다. 에이, 나만 까먹는 게 아니에요. 저거 되게 어려워서요. 다들 이게 헷갈려요. 빨간색 선이 그거예요.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미국 명목 GDP 대비해서 몇 %냐. 이게 결국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급준비금이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네. 미국의 시중 은행들이 네. 연준이라고 하는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은행이니까 거기 우리가 파킹해 월급 놓는 거. 통장 은행에 있듯이 네. 은행들의 월급 통장인데 네. 거기에 들어있는 돈이죠. 네. 일단 파킹해 놓은 돈입니다. 그게 많아졌다? 그게 많으면 네. 유동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금 들어온 걸 일정 부분 연준에다 파킹하거든요. 비율별로 예, 하니까 예, 예. 저게 많으면 네, 아 네. 예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지. 불시에 네. 안승찬 통장을 까봐서 오우 네,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면 있네? 이게 없다. 괜찮은가 봐. 이제 그런 이럴 거지. 수 있는 거지. 어. 이게 많아야지 대출로 잘 나오고 하는 거예요. 다. 예. 오케이. 네. 그래서 많을 때는 이 파란색 선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뭐냐고 하면 단기 시장에서 발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아, 네. 이게 SOFR이랑 소파 금리가 음. IORB 금리보다 높은지 낮은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일단 소파 금리가 위로 막 올라간다고 하는 거면 시장이 단기 시장에서 약간 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낮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여전히 지금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비율이 그럼 결국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파란색 선이 조금씩 막 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 레포 발작이라고 해서 2019년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 빨간색 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레포 발작이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레포 발작 사태라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를 내리는 게 2019년도였어요. 그때 단기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단기 단기 현금을 단기 자금 단기적으로 시장.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네. 시중에 돈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금리가 막 튀기도 네. 한다. 네. 지급준비금 비율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음. 영내포를 가지고 와서 지급준비금으로 정부가 넣어줬던 방식도 결국은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게 양적 긴축을 했는데 이 빨간색 비율이 크게 안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자금의 재배치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온 게 최근에 2, 3년. 그런데 최근에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돈이 그러면서 파란색 선이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없네? 예. 작년 12월 달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을 뿐더러 예. 예. 양적 완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확장. 다시 산다. 네. 채권 다시 네. 살게. 돈 그게 풀게. 여기서 나오는 다 그 히스토리입니다. 그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얘기 못해서 좀 몰랐던 게 저게요. 저 돈이 은행 결국은 세상의 돈은 지들끼리는 돌지만 그렇죠. 네. 다 은행 계좌 안에서 돌잖아요. 네, 네, 은행 계좌 밖으로 나가는 건 현금밖에 없는데 현금도 네. 지들이 찍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언제는 은행의 계좌에 돈이 많고 언제는 적은 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많을 때는 그래 많다고 쳐. 적을 때는 걔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럼 줄어든다고 하는 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건데. 해외로 가나 해외로? 그러니까 해외로 간다고 하면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 변동이 왜 벌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연준의 예. 대차대조표에 부채 계정이라는 거 하는 게 예. 지급준비금이 있고 음. 국채 TGA 재무부 현금 잔고라는 게 있고 영내포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예. 말씀하신 현금 통화라는 잔고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통장을 네. 예. 아, 영내포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2022년도에 2021년도부터 사실 시작됐는데 그때 지급준비금에 돈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항목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들 통장에는 돈이 없네? 그래서 은행들끼리는 이상하게 야 너 돈 돈이 혹시 없어? 없냐? 돈이 없네 요즘 우리 동네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돈 결국 다 그럼 영래포에 가 있네라고 하면 얘들아 돈 좀 꺼줘 할 게 아니라 네. 여기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튀면 쟤들은 야 이거 사러 오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올 거 아닙니까? 네. 자동방 조달이 되니 네.
이게 뭐가 문제길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들여다보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쪽으로 돈이 더 갑니다.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래포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쟁겨- 꼬일 수 쟁겨놔. 있다. 네. 꼬일 수 있다. 장바닥 바닥 밑에 네, 넣어놓는 돈이구나. 네. 예. 그래서 그게 보통 영래포에 돈을 맡기는 것들이 보면 MMF가 많이 맡깁니다. 네. MMF가 국채를 사기도 하지만 영래포에 돈을 맡기거든요. 국채를 사면 시장 금리에 연동되잖아요. 예.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걔네들은 1bp, 2bp에 돈이 빠지고 들어오고 합니다. 오케이. 내 돈이. 오케이. 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더 넣습니다. 불안해서. 추세 자체가 더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그래서 돈이 저쪽에는 넘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달러가 저기 있는데도 네. 여기서는 쇼티지가 나고. 네. 아, 그래서 금리가 막 네. 발작을 이상해진다. 그게 그거를 그래서 빼오는 게 그냥 뭐 야 빼와 이게 아니라 빼올 그렇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옐런이 했던 약간 그 어르고 달래서 와야 되는구나. 마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르고 달래서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서 미국 정부는 단기 국채를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을 올려 나갈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연준도 대차대조표 확장을 한다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정부가 자금을 잘 조달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얘들은 지금 보조해주는 역할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미국의 금리가 지금은 요즘 막 금리를 내려도 생각보다 왜 이렇게 높아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오히려 시중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막 30년 이런 건 더 높아져서 네. 망가지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셨던 단기 국채도 발행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면 미국 금리는 되게 낮아지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야. 네, 아. 미국 연준 신경 쓰지 마. 네. 걔네도 대충 이 분위기에 네. 협조하게 될 거야. 그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러면 신용 창출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 풀린 통화에서 예. 연준이 가지고 있는 번원 통화는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광의 통화입니다. 광의 통화. 은행에서 대출해 네. 주는 거. 그러면 이쪽이 커지잖아요. 음. 그러면 정부의 부채 비율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런데 GDP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연준의 목표는 2%가 목표치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정부는 저는 2%라고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복리 효과를 아는 사람들이고 복리 효과에서는 2%와 3%의 차이는 크다. 엄청나게 크다고 한 거죠.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으로 넘어가는 수가 없다. 물가가 은근히 높아질 거다. 네. 연준은 실질 성장은 AI로 잡고 어.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고 이게 뭐 계속 붐업을 시키면 인플레가 좀 생기겠죠. 인플레가 어. 줄어들 수 없잖아요. 예. 그 인플레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 결국은 실질 성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나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게 1940년도 했던 사이클입니다. 그게 금융 억압을 하기 위해서 장기채 금리를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인플레가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우리가 그동안 봤던 2% 목표 물가가 아니라 지금의 이 사이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 용인하면서 가야 된다. 경기가 좋은 이게 인플레이션.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랐네? 네. 원래 성장 이꼴 물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성장을 못 봤기 때문에 물가는 안 좋은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미국 정부의 구도가 잘 될 걸로 잘 워킹할 걸로 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네. 저는 결국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잘 워킹을 할지 말지는. 생산성이 어떻게 되냐? AI가 생산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처럼. 나올 걸로 기대한다. 원래 생산성이라는 건 우리는 생산성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 생산성은 원래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나눠요. 이게 노동 생산성이 그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예.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잘 구분해서 저 나와서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좀 좋았는데 이게 파란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파란색 이거거든요. 생산성 움직이는 거 선. 근데 이게 결국은 노동의 질적 수준 그리고 노동 대비 자본 투입 그리고
TFP라고 해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자본과 노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게 기술 혁신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닷컴 버블 때도 보면 결국은 당시에 이제 뭐 IT 투자인데 지금 AI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자본 기여도가 막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돈을 막 때려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동 기여도가 둔화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자본이 결정해. 예. 근데 결국은 자본 기여도가 올라가고 노동 기여도가 둔화되면서 결국은 총 요소 생산성이 반등합니다. 이게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이클이 지금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오기 이제 시작을 했고 이게 당시도 보면 90년도에 보면 95년도부터 이 사이클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닷컴이 사실 우리는 99년 2000년만 보지만 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게 컴퓨터는 80년도 개발됐고 사실 인터넷은 그 뒤로 좀 개발됐지만 사실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하면서 돈 때려 부었거든요. 계속 예. 때려 부었습니다. 당시에도 그게 생산성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우리가 봤던 거고 98년도에는 한 번 또 점프했고 그래서 95년도부터 사실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98년 99년도에는 폭등했습니다. 그때는 뭐 노동도 다 올라버렸죠. 그때는. 아, 그러니까 원래 생산성이라는 게 농부를 많이 투입해도 올라가고 네. 농기계로 바꿔도 네.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기계를 바꾸는 게 효과가 막 나기 시작하는 단계다. 네. 돈을 넣어서 네. 좋은 기계를 넣었더니 생산이 많아졌네. 네, 네, 네. 뭐 그건 당연히.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음. 뭐 실업률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게 결국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혁신의 사이클에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자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더 양극화 그러니까 실물 시장과 이게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누군가 잘리고 있는데 여기는 버블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원래 기업이 사람 잘라야 그 기업 주가는 올라가니까요.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사실은 시장에서 가만 놔둬도 혁신 기업들이 1등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뭐 그렇게 가는 거 그걸 꼭 정부가 해야 잘 되고. 그거는 네. 기업들이 혼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절대로 이런 고금리 시절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네. 근데 정부가 뒤에서 음. 정부 주도로 하는 기술 혁신들은 고금리 시절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표를 안 가져왔는데 닷컴 버블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 가지고 자본 지출을 7% 이상 하는 거 있잖아요. 하거든요. 예. 결국은 자기 돈도 쓰지만 빌려서 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이클은 결국은 인터넷 사이클도 아파런트라고 하는 정부 그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민간이랑 협작이 됐었고 이번에도 AI 보면 국방수검법에서 AI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은 정부 주도 민간 합작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제가 보고 있는 사이클에서 아직 그 광의 통화 그 상승 있잖아요. 예. 결국 신용 창출에 의한 GDP 향상되는 거.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막 그 올라가는데. 대출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어플리케이션 하는 사람도 대출하고 예. 투자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좀 몸살이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몸을 안 사리겠다. 알겠어. 왜냐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알겠어요. 너도나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 주도. 네. 정부 주도에 완전 개도국이 옛날에 우리 딱 옛날에 박통 때 하던 방식이네. 딱딱 찍어서 너 임자 거기서 철강. 부장님 좀 해.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봐요. 그러면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갑자기 정부가 네. 돈을 썼어. 어쩔 네. 수 없었지 네. 그거는. 그러는 바람에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꽂히는 바람에 또는 뭐 공급망이 마비되는 바람에 물가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가만 보면 금리를 높여놔야 돼서 지금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보기에는 야, 이 부채 생긴 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우리 어떻게 GDP를 늘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이 금리를 낮추고 네. 정부가 더 돈을 풀든 정책으로 풀든 풀어서 이른바 생산성을 높이고 등등 해서 GDP 자체를 늘려서 이 부채를 해결하려고 한다. 네. 물가 올라간 거는 뭐 어떻게든 좀 참자. 대충 뭉개자. 라고 하는 중이다. 그렇게 봐요. 이해하면 돼요? 경기가 그 얘기예요? 좋으면 괜찮아. 정부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의 물가는 저성장 시기 때 우리 잠재 성장률이 낮을 때의 예. 2% 물가 상승률이고 어. 그게 목표였고
항상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생산 성장률이 늦게 나오잖아요. 후행해서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서 알겠어, 성장률을 이거를 높이면 보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물가 수준은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3%든 4%든 그런데 지금 연준 니네가 5% 2%라고 해가지고 지금 터트려 버리면 이게 다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월로 내려와라. 파월 내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내려와라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트럼프 말이 맞는데요? 맞지 이게 않아요? 코로나 때 미국이 예.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음. 공장은 해외에 두면 안 되겠다. 공장은 네. 그렇지. 어떤 공장이든 해외에 두면 안 되겠다. 마스크 우리가 공장이든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물건이 없으니까 인플레가 와버리잖아요. 그냥 너도 나도 다 사야 되는데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원래 그 중국에서 들어와서 누렸죠. 그러니까 네. 낮은 물가를 누렸잖아요. 네. 사실은 뭐 경제가 안 좋아도 그걸로 물가도 안 올라가는. 그걸로 20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잘 워킹을 안 한다고 하는 거고 너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아. 옛날에 1980년대 일본을 리밸런싱했습니다. 미국이. 네. 일본이 그 당시에 지금 중국만큼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일본의 리밸런싱이 되면서 그때 부상했던 국가가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였습니다. 예, 예. 지금 중국을 리밸런싱 하려고 합니다. 음. 이 사이클에서 앞으로 어떤 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돈이 풀어지고 돈이 늘어나야 경제도 성장하는데 그러려면 은행 대출이 작동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돈이 늘긴 늘었어도 그게 그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영래포 같은데 모여있던 그 돈 살살 꼬셔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건데. 늘어나는 돈이라 네. 이것도 이제 다 썼다면서요. 네. 그거 뭐 딴 주머니 다 썼어 이제. 큐티로 뽑아 없애고 살살 꼬셔서 벌써 다 써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네. 미국 경제 안 돌아가는데 네. 저 말도 안 되는 저 파월 저 친구가 저 금리를 저렇게 높여놓으니까 하여튼 너도 그래서 내려와라 네. 그 얘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너무 빠르게 내리면 생산성이 나오는 대출과 안 나오는 대출 무분별하게 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연준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트럼프 말대로 뭐 제로금리 내리고 이게 아니라 계속 내려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사이클을 돌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엄청나게 띄운다. 부동산이 올라가도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GDP가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올리려고 네, 하고 근데 있죠. 그건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약간 의도된 버블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의도된 버블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네. 철저하게 광의 통화를 올리는데 그 대출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대출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과거에 영국이 비슷한 시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어떻게 했냐면 5대 은행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매년 M2 통화량을 얼마 이상 올려라. 적극적으로 대출해줘?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산업 쪽으로 대출해줘라. 물론 산업 대출을 하면 뭐 저금리 이런 걸로 해주겠죠. 뭐 그 예. 프리미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대출이 풀리게 해라. 대신 니네 이번에 이 할당제를 못 맞추면 너네는 징계다. 그러면 대출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 예. 그렇게 돈이 풀리게. 원한다. 그게 은행을 뭐 막말로 조지는 방식입니다. 이해됐어요. 트럼프의 의도도 알겠고 네. 미국 정부도 그래서 들리는 것도 알겠고 그러려면 정부가 원활하게 돈을 끌었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서 네. 국채 수요를 늘리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가 우리 궁금한 건데 네. 여기 준비해 오신 시스템을 이해하면 지도가 보인다 페이지 네. 여기를 이게 넘어가서 무슨 말이야? 요게 보니까 오늘 핵심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뭘 보인다고? 뭐 보이는 데잖아. 좀 해봐요 빨리. 그 설명해줘. 이거 핵심이잖아, 그죠? 네. 그죠? 네. 보인대. 그래 오늘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어. 지금까지는 요걸 설명하기 위한 얘기였고 전제 조건이었고 일단은 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지금 위험은 그러니까 모든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의 위험은 예. 단기 붕괴 이후에 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융위기, 은행 파산, 예. 경기 침체 이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이런 걸 용인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과거에는 용인할 생각이 있었냐?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디펜스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계속 시스템이 터지지 않게 계속 어떻게 만들어내고 보면 약간 뭐를 계속 묻어두는 것 네. 같은 느낌이. 이런 경태로 가면 정부 부채는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특정 섹터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예. 자기들이 살리려고 하는 방식.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 화폐 자체는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장기 잠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당시 재무부 장관, 뭐 연준 의장 다 그냥 나가리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책임이 분산됩니다. 음. 다음 정을 넘기면 계속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나는 이까지 했다. 넌 그래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키우려고 하는 자산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담보로 쓰이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금 흐름이 확실한 자산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먼저 희생되는 것들은 결국은 레버리지가 많은 고레버리지 자산들 그리고 뭐 담보나 현금 흐름이 없는 그런 자산들인데 예. 결국은 이게 정부는 지금 이 시스템을 단기 충격을 빡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잠식시킨다고 하면 예. 인플레가 있고 정부 부채가 많아지고 이러면 지금 뭐 금부터 해서 은, 구리 이런 쪽으로 다시 올라가죠. 예. 결국 이 원자재 사이클이 이때 시기에는 엄청나게 좋았다고 하는 거죠. 원자재 사이클 시장 자체가. 그렇지 사람이 돌아가니까. 네. 원래는 금은 은과 구리는 조금은 별개긴 한데 금은 원래 완벽한 이제 뭐 실물 시장에 관계 없는 사실 그 원자재고 예. 구리는 실물 시장에 관계 있는 사이클이잖아요. 예. 은은 그 중간입니다. 예. 지금 이게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재 사이클이 이런 상황에서는 좋고 결국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산업들이잖아요. 예. 예. 소형주가 올라가도 그쪽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블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쪽 시장에서 대출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버블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실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저기 안 오른 이제 밸류에이션 싼 주식들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자산과 전혀 별개인 자산들은 크게 유망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책적으로 보호되는 자산 중인데 그동안은 빅테크만 밀었다고 하면 예. 지금 앞으로는 이제 중형주, 중소형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어떤 산업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사는 그 수요처기도 하지만 예. 그 가상화폐 시장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이든 가상화폐 네. 시장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그 지금 확장이 되면 지금 우리는 지금 달러 시스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달러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는 통화 속도는 한 1.3 정도 됩니다. 지금 1.3, 1.4. 보통 GDP를 계산할 때 광의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통화량 곱하기 통화 속도입니다. 예. 네. 근데 그 통화 속도가 달러 시스템은 1.3인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10에서 30, 막 이런 수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이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통화가.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물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예. 똑같은 속도는 아닐 거지만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보다는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단 전송이 빠르고 결제 자체가 우리는 뭘 팔아도 사실 T 플러스 며칠로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물 시장으로 얘들이 확장시켰다고 하는 게 지금 토큰화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를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조각으로 팔지 못했던 것들을 조각으로 팔게 만든다.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 시킬 거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까지 거래되지 않았던 게 거래될 수 있으니까. 네, 통화 속도가 올라가기 그건 시작하잖아요. 오케이. 그건 그러면 오케이. 통화량이 크게 안 풀리더라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통화가 늘어나. GDP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런 거죠. 그 거래되지 못했던 게 거래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조각 투자. 그래서 토큰화도 그럴 지금 수는 똑같이 있겠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자산화 모든 시킬 수 자산을 있으니까. 다 토큰화 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결제 수단을 그래. 스테이블 코인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딱지 이런 것도 그냥 팔리고 이러니까. 거래를 시키고 국채를 사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 핵심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근데 인플레이션을 그냥 단순하게 그 토니 플러스 인플레이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생산성이 나오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1960년도에서 1970년도에 그때 당시에 사이클 해결할 때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나오는데 생산성이 더 높게 나오니까 예.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은 생산성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근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철저하게 이걸 통제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생산성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GDP 측면에서 높잖아요. 그런데 시장 측면에서는 이때가 가장 버블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명목, 그러니까 비싸게도 팔 수 있는 거고 생산성 높고 결국 뭐 물가라고 하는 게 물가가 올라가면 상품 물가가 올라가고 그걸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목 가격이 다 올라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EPS, 기업 EPS 이런 건 다 명목 EPS잖아요. 예. 팔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미국 그건 맞아. 경제는 계획 경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예. 특정한 섹터만 미친 듯이 오를 거야. 아니 뭐 전망,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면 지수 투자가 더 맞다고 보고 있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특정 섹터로 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전통 산업으로 확산된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런 지금? 사이클에서 원자재 사이클도 좋고 이게 커진다고 하는 거죠. 캐펙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거나 가장 큰 위험은 금리잖아요. 금리, 장기 금리. 예. 이거를 미국 정부는 금융 억압적인 측면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모든 게 지금 다 나오고 정책이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금융 억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이 사이클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 금리를 통제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I see. 결국은 매출을 대비해서 자본 지출하는 게 현금으로도 하지만 대출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뭐 그 생산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금융 억압이 워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장기채 금리를 철저하게 정부든 연준이든 통제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뭐 채권 시장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결국은 채권 시장이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채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걸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든지 투자를 할 때 좀 많이 이거는 유심히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섹터이긴 하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GDP가 성장을 하는데 네. 장기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기도 해요. 장기 금리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돈 묻어두겠다. 웬만하면 나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돈 묻어둘 데가 없어서 라는 의미의 자금들이 몰려야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라면 글루미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여기선 브라이트하되 글루미하자는 그 목표가 쉽지 달성이 않죠. 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장기채 금리는 보통 내가 샀을 때 금리가 빠져야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장기채 금리를 그렇게 추천을 안 합니다. 장기채 투자를 그렇게 추천을 안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생산성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크게 내려오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지, 이게 수밖에 없지. 이론가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억압하겠다. 공급량을 조절시키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은행들에게 은행의 SRL 규제 완화하는 게 국채 사라고 하는 국채 사라는 거지. 예, 예. 예. 국채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예, 예. 내가 어쨌든. 공급량 알아서 줄여줄게. 금리를 이걸 어쨌든- 사야 음. 이 자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워킹이 된다. 음. 인플레 성장은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금리는 그 이론가대로 못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저는 생산성이 나오는 거를 저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총 요소 생산성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AI의 힘이든 뭐든. 네, 네. 아, 그게 AI의 힘일까요? 아니면 코인의 힘일까요? AI의 힘이죠. AI? 코인의 힘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푸른 산업이 실제로 결실을 맺어야 이게 모두 해피한 상황이 네, 되는 네. 거죠. 결국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어. 그쪽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통으로 막 가니까 뒤에 후방으로 막 가니까. 시간 있나요? 하나만 보여주고 갈게요. 네. 그러세요? 네. 미국의 창고 노동자 시급이 $28입니다. 시간당. 요즘 근데 지금 로봇 돌리면 5.7달러 나옵니다. 중국은 시급이 1달러래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근데 로봇은 근데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노동자보다는 로봇이 높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내 몸 이쪽은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났습니다. 생태계를 누가 가져가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구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글이 다 쓰고 있지만 예. 구글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다 쓰고 있지. 다른 나라들이 전혀 그 비슷한
거를 못 만들어서 그 구글을 다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네이버라고 하는 게 생태계를 안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생태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개발 이런 것들도 보면 이 빅테크들이 쉬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앞으로 뭐 2, 3년 내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세 자릿수도 가능하다. 세자수 성장 경제 성장률 성장률이. 120%.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뻥일 수 있죠. 근데 뭐 두 자릿수를 다 던지려고 하는 거면 최소 한 자릿수에서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외신들 보면 예를 들면 그 연준에 무슨 뭐 너 조사할 거야 막 해가지고 뭐 성명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금융시장이 등을 돌릴 거야. 네. 미국의 등을 네. 돌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금융 붕괴돼라는 그런 약간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다 트럼프의 큰 그림의 일환이고 네. 결국은 계획적으로 갈 거야.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연준은 결국은 협조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협조하지 않겠죠. 대놓고 협조하면 신뢰를 잃잖아요. 예. 그래서 베센트는 뭐 옐런은 뭐 대놓고 협조했습니까 당시 뭐 했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국가 배분을 할 때도 미국, 중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AI 국가와 비AI 국가를 가지고 배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국도 사실 거기에 일환이 돼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에 한국 혼자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요처가 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우리고 이 밸류체인이 완성돼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고 뭐 전혀 엄한 것들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국가 배분이 아니라 사실 그 섹터 배분을 했을 때 밸류체인 배분을 하면 이 나라에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고 이 나라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모여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국에 투자한다, 우리는 미국에 투자한다, 우리는 중국에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도 AI를 하려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AI 선두주 국가고 중국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지만 이 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국가 자본주의 지금 모든 국가가 다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이 나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 자본주의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결국 부패잖아요. 부패. 부패로 빠진 국가들은 대부분 망했습니다. 근데 이 부패에 빠지지 않고 혁신으로 돌리는 국가들은 이 사이클을 또 이어올 수 있었고 미국도 40년, 50년마다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뭐 루즈벨트 때는 위기가 아니었고 뭐 레건 때는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다 위기였지. 근데 결국은 그거를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이클을 다 해결했잖아요. 이번에는 AI와 결국은 금융혁신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공을 하면 미국은 또 다른 사이클을 가져가는 거고 실패하면 뭐 또 다른 패권 국가가 나오겠죠. 미국이 약간 중국처럼 하겠다는 뜻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 결국은 부채 힘으로 경제를 돌린다. 네, 계속 영원히. 맞아요. 다만 부채를 풀었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면 그거는 문제인데. 경제만 살리면 돼. 그러니까 이번에 또 고장이 났어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지. 다 또 돌아가네. 자 그럼 또 부채 넣고 경제 돌리고 부채 넣고 경제 돌리고 이렇게 해. 네. 그런 그거네요. 거예요. 그런 그죠? 거야. 옛날에 1940년도에도 이거 표 하나만 보고 저 갈게요 이제. 이거 파란색 그러니까 밑에 그 표에서 아래쪽 표를 보시면 예. 파란색 선이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 비율입니다. 이때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40년도에. 근데 결국은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민간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클로 GDP를 키웠고 정부 부채 비율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민간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움이 돼야 되고 일단은 정부는 부채를 줄이는 방식인데 민간 정부 둘 다 부채를 줄이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민간 부채를 비율을 올려서 GDP를 키우고 물론 정부 부채도 조금씩 커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GDP를 키우고 우리 비율이 낮아 보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민간 부채가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통화가 90% 이상이라고. 알겠어요. 그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고 하는 거죠. 약간의 역발상 같은 거네. 성상현 부부장님은 표현을 굳이 그렇게 안 하시지만 트럼프 만세네요. 트럼프 아, 만세.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거에 왜냐면-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미국은 사실 바이든도 사실 비슷하게 했었고 칩스법이라는 게 바이든 때 나왔습니다. 아이 그런 네, 거죠. 네. 그럼요. 그것도 국가 자본주의 네, 일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방향을 이 방향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국가 주도로 가고 있다. 리쇼어링이 오바마 때 나왔습니다. 음. 오바마 때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왠지 중국이 큰 코로나 걸 때 보니까, 확실히 느꼈고 어. 코로나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졌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야 재밌네. 그래서 뭔가 약간 똑똑해진 느낌이 있네. 네.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의 조각조각들이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구나. 나중에 지리나 지정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왜 패권 국가가 됐고 되는지. 이게 왜 뺏기기 쉽지 않은지.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미국은 패권 국가가 뺏기기가 쉽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건 책에 없는 내용입니까? 그것도 책에 잠깐 넣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네. 덕코인. 덕코인 네. 여기 베네수엘라도 전 비슷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단순 석유, 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베네수엘라가 필요하다.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성상현 부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